유치원 교육과정 B형으로 가시겠습니다. 218페이지죠. 218페이지에 가나 읽기 및 쓰기 발달의 관점에 관련된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지문 잠깐 보이시면 게젤, 클레이 이런 글자 보이십니까 지금? 네, 게젤, 클레이의 어떤 관점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언어 발달 이론과 관련된 사례가 다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선생님 게젤이 다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참 2013년에는 게젤을 참 좋아했네요. 출시에도 나오고 그 본시험에도 나오고. 선생님 게젤이라고 하면 성숙주의가 생각나실 겁니다. 이 성숙주의의 중요 개념으로 아까 저희가 준비도라는 거 한번 봤었죠. 시험에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게젤의 준비도의 개념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이들의 성숙이라는 내적 기제가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 발달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그 발달, 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라가 준비도의 개념인데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준비도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거 외에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준비도에 맞게 발달 상태가 됐다라면요. 그 다음에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게젤이 얘기한 거는 준비도뿐만 아니라요. 환경의 중요성도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환경의 중요성은요. 아이가 준비됐을 때 적절한 환경을 줘서 아이의 그 성숙이 문제없이 발현되도록 하라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준비도의 개념은 아이가 준비가 됐다면 가르쳐라라는 개념으로 납니다. 즉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가 첫 번째고요. 아이가 준비가 됐다라면 가르쳐라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후대 행동주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론의 학자들이요. 분명하게 성숙주의는 성숙주의, 행동주의는 행동주의 이렇게 나눠질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처음에 이론들이 정립될 때는 체계화될 때는 명확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지만 후대로 올수록 현대로 올수록 현대의 학자들은 내가 행동주의 파라고 하더라도 인지발달과 성숙주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특성이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자들이 게젤의 성숙주의 개념을 본인들이 가져와서 자, 애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아이들이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르쳐라 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도가 성숙주의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다렸으니까 가르쳐라 라는 행동주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행동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읽기 쓰기와 관련해서 문식성입니다. 자, 읽을 준비 됐어. 쓸 준비 됐어. 유치원 아이들도 가르쳐. 이게 행동주의의 준비도 개념이고요. 그런데 성숙주의 이론을 그대로 물려받은 학자들은요. 아니야, 유아기는 아직 읽고 쓰는 걸 배울 시기가 안 됐어.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읽기 쓰기와 관련해서 유아기에도 중요한 기능들을 배워. 그게 장난감과 책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장난감 중에서 책을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책을 넘기는 방향이라던가 위에서 아래로 글을 읽어 내려온다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이 문식성 그 자체, 읽고 쓰는 능력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 읽고 쓰는 능력이 발달하게 만드는 초보적인 기능들이라고 합니다. 클레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합니다. 발생적 문식성을 가장 처음 얘기한 학자는 클레이라는 뉴질랜드의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가서 문식성을 배우는 게 맞고 유아기 때는 발생적 문식성과 관련된 기능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문식성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것이 발달되게 만드는 기초 능력들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게젤의 이론에 근거한 언어 발달 관점은요, 성숙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누구누구는 유아의 문자 지도에 대한 성숙주의 관점이 잘 반영된 거다. 뭐는? 이라고 하는데요.
읽기와 쓰기에 필요한 기반이 유아에게 먼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준비도네요. 다시 말해 유아가 읽고 쓸 준비가 될 때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자 지도는 연기돼야 되고요. 대신 눈과 손의 협응 등과 같은 읽기 쓰기 발달에 필요한 기반 형성, 읽기 쓰기 발달에 필요한 기반 형성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절 이론 그 자체를 물었다라면 답은 준비도입니다. 그런데 계절 이론 그 순수한 이론을 물은 게 아니라 계절의 이론에 근거한 언어 발달 관점, 즉 개론의 이론을 받아들인 그런 언어학적 관점의 답을 원하기 때문에요. 답은 준비도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한 기다려라라는 개념으로 확장된 이때의 준비도와 관련해서 읽기 준비도, 저희가 쓰기 준비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읽기 준비도라고 답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준비도라고 답하셔도 충분히 굳이 읽기 준비도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계절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절은 준비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계절의 후대 학자들이 계절의 준비도 개념을 자신의 이론으로 적용할 때 읽기 준비도, 쓰기 준비도, 수학적 준비도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절의 순수한 이론을 물었다면 읽기 준비도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준비도만 답이 되는데 이거는 계절의 순수한 이론이 아니라 그거에 근거한 언어 발달 이론 하니까 읽기 준비도라고 답하셔도 무난합니다. 반면 클레이는요, 읽기와 쓰기 발달의 개념으로 발생적 문식성을 얘기하게 되죠. 이 성숙주의의 준비도 개념이 발생적 문식성으로 확장되게 되니까요. 뜻의 차이는 없습니다. 용어의 차이, 설명의 개념의 차이는 없고요. 단 똑같은 유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계절 학파들은 준비도라고 부른 거고요. 클레이는 그것을 발생적 문식성이라고 부른 겁니다. 읽기 쓰기 발달의 개념으로 발생적 문식성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유아가 책을 들고 읽는 척을 하거나 글자를 끄적거리는 등과 같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발생적 문식성은 성인 관점에서 보면 바른 읽기와 쓰기는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확한 읽기와 쓰기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 나왔어요. 성인의 관점에서 보시면 발생적 문식성은 바른 읽기와 쓰기는 아니에요.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읽기와 쓰기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 이게 정확한 발생적 문식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의 일부인데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인데요. 의사소통의 내용 범주는 쉽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그 중에서 읽기라는 내용 범주에 책 읽기에 관심 가지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221입니다. 221에 보시면 그 빠진 세부 내용을 쓰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3세와 4세에 빠진 세부 내용을 쓰라는 거죠. 3세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요.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이고요. 4세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은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이해한다 이죠.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로 5세에도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4세에 일단 해당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대로 1번, 2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2번의 문제, 하위 문제 2번도요. 암기형 그대로 그 표를 채우는 문제였습니다. 3번 생득주의입니다. 계절의 발달 심리학에서 성숙주의는요. 언어로 넘어오면서요. 생득주의로 넘어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로 갈까요? 언어 발달에서 생득주의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생득주의는요.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는 촘스키라는 학자가 있고요. 레네버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출에는 누가 나왔나요? 레네버그가 나왔어요? 지금 촘스키가 나왔어요? 둘 다 나왔는데 이번에서 나온 건? 저 레네버그네요. 레네버그가 나온 거예요. 자, 생득주의 학파 중에서 촘스키와 레네버그는요. 촘스키가 이론을 발표하는데 레네버그가 그 이론에 동의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제자나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레네버그는요. 성숙론을 그대로 가져와요. 아이들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이 성숙론이 처음에 발달심리 성숙주의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요.
내적 기제라고 생각했던 성숙을 과학적으로 설명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게젤러는 성숙이라는 내적 기제가 우리가 타고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보이는 거야? 증명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비판을 성숙주의가 받는데 이 레네버그의 생득주의로 넘어오면서 게젤이 이 성숙이라는 것을 뇌로 설명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의 기능 어딘가에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네버그 이론을 보시면 중추신경, 이런 뇌와 관련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레네버그는요, 그 성숙주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결정적 시기라는 걸 얘기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통 유아기죠. 근데 유아기의 언어를 배울 그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요, 후에 성인이 됐을 때도 이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선생님, 민감기라는 얘기 들어봤죠? 성숙주의에서는 결정적 시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레네버그도 역시 그 성숙주의를 이어받아서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쓰고요. 그런데 우리는 몬테소리 같은 학자는 민감기라고 말을 쓰거든요. 근데 민감기도 그렇고 결정적 시기도 그렇고요. 유아가 무언가를 폭발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건 민감기고 어떤 건 결정적 시기일까요? 학자들은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민감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그 시기를 놓쳐도 물론 힘이 들긴 하지만 노력하며 보완할 수 있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결정적 시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그 시기를 놓치면 보완할 수 없어. 평생 그렇게 불이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다, 보완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같은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죠. 레네버그는 유아들이 이 언어적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언어 발달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일화로 예로 늑대 소년의 이야기를 들게 됩니다. 그게 단데요. 여기서는 늑대 소년은 아니지만요. 구석방에 격리돼서 인간을 만나지 못했던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말을 구조 당시에 20개월 13세가 됐을 때 구조가 되었지만 그때 말을 하지 못했대요. 13살에. 그 후 진이라는 이 아이는요, 집중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언어 훈련을 받았지만 약 3세 수준의 언어 능력을 넘어서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연구자들은 진이가 정신지체일 가능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레네버그의 이론에 근거한다라면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쳐서 성인이 돼서 따라잡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생득주의 관점에서 디귿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습득의 시기라고 되어 있죠. 시기, 기간, 결정적 시기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민감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득주의에서는 민감기라고 하지 않고 결정적 시기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 민감기라고 썼는데 왜 틀려? 틀립니다, 그냥. 왜? 생득주의 관점이라고 명확하게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220페이지에 게젤과 클레이의 발생적 문식성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읽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레네버그의 결정적 시기가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선생님들은 그게 책의 이론적 배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책 페이지를 찾으셔서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B2번이요. 오세반에서 공룡을 주제로 실시한 자유선택 활동의 한 장면이에요. 물음에 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1번이 언어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언어 접근법 우리가 2013년에 했었습니다. 부호 중심, 총체적, 균형 잡힌 이 세 가지의 언어 교육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례에 나온 거, 지문에 나온 거, 박스에 나온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언어 접근법은요, 기역과 같이, 기역이 뭡니까? 지문에서 기역을 봤더니 승우가 을을 쓴 다음에 씨옷을 쓰는 것을 보고 글자 쓰는 순서가 틀렸어. 승우가 쓴 스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며 씨옷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을을 써야지. 자음과 모음의 글자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부호 중심, 문자 중심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읍과 같이 철자법 등 글자의 형태를 강조하여 글자의 해독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의미 중심 언어 접근법에서는 리을과 같이 끄적거리기, 읽는 척하기 등 글의 기능이나 의미를 강조하여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굉장히 재밌는데요. 저희가 지금 2013년 출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2013년에 발음 중심 언어 교육 접근법과 의미 중심 언어 접근법이 한 지문 안에 소개된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그 부분을 그대로 문제 출제됐는데요. 2013년 출시 같은 경우는 2013년 문제 파악만 제대로 했으면 합격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대로 의미 중심과 반대다. 발음 중심 언어 교육 접근법, 부호 중심 언어 교육 접근법, 문자 중심 언어 교육 접근법인데요. 자, 부호, 문자, 발음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접근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쓰시면 되고요. 말소리가 같으면 글자의 모양도 같다라고 승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을 찾으라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선생님 226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226에 보시면 언어의 구조가 나와 있죠. 우리 한국말이요. 자음, 모음, 음소부터 시작해서요. 이 음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면 음절이 되는 거죠. 낮자를 만들면.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운론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음운론은요, 뭐냐면 음은 소리와 관련된 우리의 어떤 언어의 구조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소리의 가장 하위, 가장 작은 단위를 음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음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음이라는 글자에 이 이응을 시옷으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된다면 소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의 가장 작은 체계는 음소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음소, 자음만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죠. 모음만으로는 소리를 내지만 자음만으로는 저희가 소리를 낼 수 없는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음소가 결합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음소들의 결합이 소리를 아라고 낼 수 있는 그 결합이 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음절은 2개 이상의 음소가 결합된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가 음운론의 핵심 요소인데요. 여기에서 말소리가 같으면 글자 모양도 같다라는 걸 승우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소리를 내는 대로 글자를 쓴다. 한마디로 여기 음운론의 근거에서 이 음절에 해당하는 소리가 그대로 우리가 쓰는 쓰기 철자법과 동일하다라고 아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요. 승우의 어떤 그 부분에서요. 승우가 내 이름 우자하고 여기 우자하고 똑같아요 라고 말하는 부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교사가 우를 강조해서 읽어주면서 그래 세이스모사 우루스라고 불러주고 있죠. 그럼 이 아이는 내 이름에서 우 얘기를 하면 그 우자가 그대로 글자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답으로 되고요. 찾아쓰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에서 그냥 가져와서 그 문장 통째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김 교사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말 소리의 기본 단위, 소리의 단위는 음소와 음절인데 이 중에서 고르라는 겁니다. 니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니은에 보시면 한자 짚어가며 정확하게 세이스모사우루스 한자 짚어가며 소리를 내서 읽어주죠. 그거는 음절입니다. 한 글자를 이루는 거. 그래서 음절에 집중하고 있네요, 지금.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백과사전은 그림책의 종류 중 1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요. 1에 들어갈 용어를 쓰래요. 자, 226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책의 종류가 나오는데 전래동화, 환상동화, 생활동화. 생활동화의 동의어는 사실동화이고요. 정보 그림책이 있죠. 정보 그림책의 동의어는 지식정보책입니다. 지식정보책.
답에 나와 있나요? 거기 답안에 보시면 정보 그림책 제가 슬라이스하고 지식 정보책이라고 적었죠? 요거 두 개가 똑같은 용어라고 전공서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정보 그림책은 뭐냐면요. 예로 든 것처럼 백과사전처럼 아이들에게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면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림을 활용해서 정말 세상의 사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주는 책이다 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백과사전입니다. 자, 박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224. 정보 그림책 혹은 지식 정보책은요, 세상에 대한 유아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면서 특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그림책의 종류입니다. 예술적 미학적 측면보다는요, 내용의 정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음의 근거가 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음이 뭔가 했더니 헐 짱이라는 말을 고쳐주고자 현우는 준수가 공룡을 정말 잘 그렸다라고 말하고 싶구나. 헐 짱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고운 말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 중에요. 227페이지에 보면 말하기 내용 범주와 관련된 내용과 세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하기라는 내용 범주에 상황에 맞게 바른 태도로 말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세부 내용이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라는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그 교사가, 사례 속 교사가 아이들에게 저렇게 언어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3, 4, 5세 문제로 돌아가시면 224의 5번 문제를 보시면 3세, 4세, 5세에 동일하게 제시되어 있는 세부 내용,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가 만 3, 4, 5세 모두를 위한 공통 지표 세부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맞고요. 228페이지에 상세 설명 들어보시면요. 최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유아들이 유행어나 신조어 등을 자주 접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르고 고운 말 사용하기는 주변 사람들의 말하기 모델이 중요하며 가정과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B3번 보시겠습니다. 자, 초수 선생님들요. 그리고 대학생 선생님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요. 반복해서 계속 보십시오. 이 기출 강의 10번 반복하시면 10번 보시면 최종 합격합니다. 1차에서 합격합니다. 자, 229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3번 문제인데요. 5세 반 체교사의 저널 일부이고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관찰한 내용의 일부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를 브루너가 제시한 용어로 쓰라 그랬어요. 아, 이번에는 브루너가 나왔군요. 아까 2013년에는 타일러가 나왔잖아요. 선생님, 타일러 해당하는 부분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일러의 4가지 질문이 있었죠.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조직 있었죠. 그 다음에 4번째가 과정과 결과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 안에 3가지, 교육 내용 조직에 3가지 원리가 있었는데요. 계속성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백지 쓰기 하시죠, 지금. 그 직관 선생님들은 요거 그대로 백지에 옮겨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책이 없으셔도요. 2번째가 계열성, 3번째가 통합성. 이게 타일러의 4가지 질문, 타일러의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 그런데 이 타일러 이론이 브루너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교육과정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거 외에 브루너는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타일러의 교육과정 이 조직 교육과정 선정의 이 원리는요. 교육과정의 선정 원리는요. 모든 교육과정에 다 적용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브루너가 주장했던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이거든요. 왜냐 했더니 나선형 교육과정에도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 혹은 그 교육과정에 설정하는 그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열성이에요. 타일러 이론에서 계열성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건 사전 성향이에요. 사전 성향이고 경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브루너의 유아 표상 양식이 있잖아요. 그 표상 양식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방식을 지켜주자라는 거죠. 따라가 주자. 이 사전 성향과 사전 경향이 학습자의 성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학습자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2번째에 해당하는 게 학문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라고도 해요. 브루너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경험에 근거한 거 좋은데 정말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은 학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이론들이라고 얘기해요. 학문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개념, 이론, 아이디어 등은 학문의 구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의 선정이 바로 이 학문의 구조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의 조직은 계열성만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강화가 쓰입니다. 강화가.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브루너는 말이에요. 인지발달 학자거든요. 물론 교육 과정의 학자이기도 하지만 인지발달 학자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강화라고요? 강화는 행동주의 학자들이 쓰던 건데요? 라는 질문이 생기시겠죠? 그런데요, 브루너가 사망한 연도가 2016년입니다. 현대 학자들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학파가 있더라도 다른 학파의 그 부분적인 거, 장점들을 받아들였다고요. 브루너는요, 이 3가지를 가장 중시했지만 만약에 이 3가지로 인해서 아이가 뭔가를 학습할 수 없다라면 상이나 벌 같은 강화 방법을 쓸 수 있다라고 행동주의의 이론을 부분적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브루너 교육과정의 어떤 조직의 구성의 원리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조직의 원리는 계열성이죠. 자, 기억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를 브루너가 제시한 용어로 쓰라 그랬는데요. 자, 내용 조직의 원리 아까 뭐였습니까? 계열성이었죠. 계열성이었죠. 자, 그럼 기억 한번 보시겠습니다. 4세에게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심 갖기 내용을 전개했고요. 이를 심화 확대해서 5세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관심 갖기로 내용을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하는 일, 그것을 직업으로 확장됐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여서 결국 직업, 다양한 직업들이 되죠. 그래서 개념이 반복, 심화, 확장된 겁니다. 여기서는 심화, 확장만을 얘기했지만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에 관한 것들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심화, 확장되는 게 제가 계열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타일러의 계열성과 브루너의 계열성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계열성이 되는데요. 선생님, 이거 나선형 조직 적으신 분들 있죠? 아닙니다, 답은. 왜냐하면 브루너가 제시한 용어로 쓰라 그랬잖아요. 브루너는 나선형 교육과정을 제시했고요. 그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4가지 원리가 이 4가지예요. 거기서 조직의 원리는 계열성이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동심원적 구조, 나선형 구조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동심원적 조직, 나선형 조직. 그거는 브루너의 이론이 아니라 브루너의 이론을 후대 학자들이 가져와서 교육과정의 어떤 조직 원리로 3가지로 분석한 거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동심원적 구조고, 2번째가 나선형 구조, 나선형 조직, 3번째가 통합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브루너의 이론에 근거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나선형 조직이 일반적인 조직으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답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 출제가 아주 명확해요. 브루너가 제시한 용어로 쓰라잖아요. 그럼 브루너는 나선형 조직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선형 교육과정을 얘기했지. 그래서 답은 계열성이에요. 이거 나선형 조직으로 알고 계시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이론을 잘못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은 행운이세요. 오늘 제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이세요. 자, 근데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왜 브루너가 제시한 용어로 쓰는 게 답이고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원리를 계열성이라고 답하는 게 그 답이냐면요. 실은요, 이 연속성과 계열성이 우리 해설서에 나오고 있어요. 해설서에 계열성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에 근거해서 그 단어를 쓰라라고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생각해 봤더니 계열성을 지금 현대에서는 나선형 조직의 어떤 원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선형 조직이라는 말이 익숙하시죠.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 주려고 브루노의 용어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계열성만 답이 됩니다. 근데 그 답안의 번호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5, 6, 7로 됐네요. 1, 2, 3으로 돼야 됩니다. 제가 자동 번호를 사용해서 그 자동 번호가 수정되질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1번 답이 계열성. 자, 2번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니은과 디귿은 선제가 뭐뭐 단계임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1에 들어갈 말을 쓰고 1의 단계로 판단되는 이유를 유아별로 각각 찾아 쓰라 그랬는데요. 제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라고. 2013년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저기 추가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013년 설명을 드릴 때인 것 같아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2단계가 아니라 3단계다. 전 도덕성이 있다.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성이 있다. 자율적 도덕성이 있다. 요거 두 개가 전조잡기 유아기의 도덕성이다. 전 도덕성은 도덕성이 없다라는 뜻이다. 도덕성이 형성되기 전 단계다. 이거는 규칙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다. 타율적 도덕성은 타인에 의한 도덕성이다. 타인이 누구겠어요? 나와 밀접한 타인, 성인, 엄마, 교사, 사회 문화의 절대적인 규칙이 권위에 의해서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게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자율적 도덕성은 그것들이 내면화돼서 이제 나의 판단으로 스스로 도덕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걸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해당되는 게 니은 디귿인데요. 아, 니은의 선제가 너 때문에 엉망됐어. 주호는 2벌만 떨어뜨렸는데 너는 4벌이나 떨어뜨렸어. 결과에만 근거해서 그 상대방이 옷을 떨어뜨린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요. 몇 벌을 떨어뜨렸냐만 근거해서 네가 더 나빠.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타율적 도덕성의 특징입니다. 결과만으로 판단한다. 그 사람의 의도는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로 한 것과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을 한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인의 삶에서는 실수로 한 것은 좀 더 너그럽게 봐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의도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 눈에 보이는 결과에 의해서만 네가 더 나빠. 이런 판단을 하는데요. 타율적 도덕성의 특성입니다. 디귿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역할놀이 영역은 5명만 들어올 수가 있다고 했어. 너까지 들어오면 6명이라서 절대 안 돼. 선생님의 말이 절대적 규칙이죠.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이제 절대적인 권위자의 규칙이기 때문에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성은 답은 타율적 도덕성이고 선제가 이 단계에 해당하는 이유는 친구 의도는 고려하지 않고 떨어뜨린 옷의 개수에 따라서 친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은하의 이유는 선생님이라는 권위자가 정한 규칙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또 타율적 도덕성의 특성입니다. 리을과 관련해서 최 교사는 바람직한 화폐 사용에 대한 경제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3호세 누리과정에 사회의 관심 갖기에 제시되어 있는 세부 내용을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선생님 233으로 가시겠습니다. 사회관계 영역에는요, 사회의 관심 갖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우리나라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 세계와 여러 문화에 관심 가지기 3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지역사회에 관심 갖고 이해하기라는 내용에 보시면요, 돈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게 경제겠죠. 그게 세부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4세
물건을 살 때 돈이 필요함을 안다. 옷에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가 있는데요. 거기서 옷의 거를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돈의 쓰임에 대해 안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쓰시면 되죠. 이것도 세부 내용 암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3세반입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놀이 상황인데 1번 문제 보시니까 파트 내 사회적 놀이 유형을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파트, 사회적 놀이요. 자, 선생님, 놀이 이론을 아이들의 어떤 발달 특성과 관련해서 구분 지을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인지적 놀이 유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놀이 유형, 세 번째가 인지와 사회를 결합한 사회 인지적 놀이 유형이 있는데요. 파트는 사회적 놀이 유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6가지 형태가 있죠. 비참여 행동, 방관자적 행동, 단독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인데요. 236에서 237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비참여 행동은요, 놀이 자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아이들 교실을 그냥 배회하거나 간식을 먹거나 그 다음에 신발장을 정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놀이라고 할 수 없죠. 아이들이 놀이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비참여 행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방관자적 행동은요, 나는 놀이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친구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방관자의 영어 명칭이 onlooker인데요. onlooker는 방관자도 되지만 관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모습을 관찰하는 거, 이거의 방관자적 행동입니다. 세 번째가 단독놀이, 혼잣놀이, 혼자서 놀이하면 단독놀이, 혼잣놀이이고요. 병행놀이는요, 2명의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서 같은 유형의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함께 놀이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근처에 앉아서 같은 유형의 놀잇감을 각각 단독놀이 하고 있으면 병행놀이가 됩니다. 연합놀이는요,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적은 아니고요. 아이들이 내 놀이 네 놀이 있고 서로 의사소통도 있고 장난감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네 놀이 어떻게 하면 더 좋겠어 얘기를 하지만 리더가 있더라거나 어떤 놀이가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거, 단순하게 상호작용만 있는 게 연합놀이이고요. 협동놀이는요, 협동의 개념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2명 이상 아이들이 노는 건데요. 협동놀이는 조직적으로 조직화됐습니다. 그래서 놀이 리더가 있으면서 자, 너는 무슨 역할을 맡고 나는 무슨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나를 완성하자. 이런 것들이 협동놀이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했을 때 기역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역에 민수와 영희는 쌓기 놀이 영역에서 블럭으로 탑을 만들고 있어요. 블럭으로 탑을 만드는 거 구성놀이인데요. 가까이에서 놀이하지만 서로 대화하지 않아요. 둘 다 똑같은 유형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고 놀이를 하고 있고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대화하지 않아요. 병행놀이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1, 2에 해당하는 교사의 말 또는 행동을 위 사례에서 각각 찾아 쓰라 그랬는데요. 지금 표 한번 보세요. 지금 하위 문제 2번의 표가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 표가 먼저 나오고 답변 쓰는 게 있어야 되는데 표가 요 옆에 나와 있네요. 235에. 자, 그 표를 보시면, 표를 먼저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 그 교사 지도 연속 모형이라는 게 있었죠. 유아들의 놀이와 관련해서 TBC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37페이지 보세요. TBC 모형을 저희가 교사 지원 연속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대표학자는 울프강, 맥컨더 울프강인데요. 울프강은요, 볼프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독일식 이름인데 독일식으로 읽느냐, 미국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울프강이 될 수도 있고 볼프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의 이름은 항상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사람들의 한글 이름뿐만 아니라 영어 철자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TBC 모형은요, 교사의 어떤 지원 방식, 놀이, 유아들의 놀이와 관련된 교사의 지원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개방적에서 구조적으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개방적은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본다라는 뜻이고요. 구조적은 교사의 주도적인 활동들이 들어간다 이거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시니까 그 선에 보시니까 응시, 비지시적 진술, 3번은 질문이고요. 4번은 지시적 진술, 4번은 모델링, 6번째는 물리적 개입인데요. 요거 반드시 선생님들이 6가지 TBC 모형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응시는 관찰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는 교사의 모습을 저희가 응시라고 하고요. 비지시적 진술은 아이의 행동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묘사해 주는 겁니다.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을 던져서 아이의 반응을 촉진해내는 거고요. 지시적 진술은 누구야 뭐뭐 할래? 뭐뭐 해주렴? 하고 요청 요구 등을 하는 겁니다. 명령 등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은요. 시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고요. 너 내 거 보고 내 행동 보고 따라해. 이게 모델링, 한마디로 시범에 해당하는 거죠. 물리적 개입은요, 선생님, 물리적 개입이 폭력이 아니라요, 굉장히 구조적인 개입을 얘기해요. 그래서 교사의 언어적 설명과 교사의 시범이 함께 들어가는 걸 물리적 개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모델링에서 시범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행동만 보여주는 건데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그 행동을 같이 설명하면서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주면 그건 물리적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지시적 진술까지, 비지시적 진술, 질문, 진술은 언어적인 거, 교사의 언어적인 개입, 모델링은 교사의 행동적인 개입, 그 다음에 물리적 개입은 교사의 언어적 개입, 행동적 개입 2가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 2에 해당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은 관찰하는 거 있습니까? 네.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린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응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에 해당하는 교사의 말이나 행동은 민수 때문에 영희가 만든 탑이 무너졌구나. 답이 아니라 탑이 무너졌구나. 이죠. 그것이 바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에 해당하는 건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TBC 모형을 알고 있어야 답으로 하는 건데요. 비지시적 진술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말로 묘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 때문에 영희가 만든 답이 무너졌구나 라고 말하는 교사의 반응이 비지시적 진술에 들어갑니다. B형 4번 문제 왈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왈시와 관련된 문제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B형의 4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문제예요. 어떻게? 학자의 이름을 사용해서. 실은 친사회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개념이 있어요. 책으로는 238에 나오게 있네요. 이 친사회성은 우리가 좋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걸 친사회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사회성은 우리의 특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타주의라고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사회성을 저희가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면 친사회적 행동이 됩니다. 또 이타주의가 행동으로 바뀌게 되면요. 이타 행동이 됩니다. 저희가 이론 실제라는 말을 쓰게 되죠. 친사회성은 이론, 관념, 사상이 되는 거고요. 혹은 우리의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행동으로 하는 실천이 친사회적 행동, 이타 행동이 되는 거라서 실은 이게 분리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공서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쓰거든요. 우리의 특성, 사상과 우리의 행동으로. 근데 이 기출문제 한번 잘 보세요, 선생님. 이타주의와 혼용해서 쓴다 그러죠. 그럼 답은 친사회성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바람직한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 행동이면 특성을 나타내는 친사회성이 아니라 답은 친사회적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건 또 이타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낸 거냐면 이걸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낸 거예요. 지덕체가 하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와 덕이 되고 이가 체가 되는 건데 지덕체는 또 하나라니까 실은 전공서에서는 이걸 구분하는데 이 기출문제는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앞부분 이타주의와 동일하게 쓰이는 건 친사회성이에요. 그런데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오는 행동, 친사회성이 행동이 되면 친사회적 행동이 답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친사회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동의어로 두고 둘 다 답으로 인정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한 사회생활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 규범에 맞는 사회 집단 내 다른 사람 행동을 증진시키는 행위, 이것도 또 행동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구체적인 예로는 돕기, 나누기, 협동하기, 공감하기, 배려하기, 양보하기 등등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왈씨 등이 주장했다라고 하네요. 왈씨가 친사회성을 이렇게 주장한 건 맞거든요. 근데 왈씨는 친사회성의 구체적인 예를 저렇게 나누지 않았어요. 자, 238페이지 보시면요. 왈씨 부분이 나오고 있죠. 왈씨가 친사회성을 나누기, 돕기, 협동, 감정이입, 우정 나누기, 바르기, 행동하기라고 했는데 여기는 예시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왈씨가 주장한 게 아니라 왈씨 등이 주장한 걸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친사회성을 왈씨 이론을 낸 게 아니라 친사회성 이론을 폭넓게 일반적으로 낸 문제입니다. 근데 왜 왈씨라는 말을 썼냐고요? 선생님들은 학자의 이름을 이렇게 기출문제에 응용하게 될 때요. 당황하세요. 내가 왈씨라는 학자를 모르면 이거 문제의 답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타주의 친사회성을 알고 계시는데 친사회성이 아니라 왈씨가 주장한 또 다른 용어가 있나라고 생각해서 답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쉬운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 학자들의 이름을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끼도록 만드는 전략을 우리 기출에서 쓸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가 학자의 이름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물어봤던 그런 어떤 트릭을, 학자의 이름을 트릭으로 썼던 전형적인 기출문제입니다. B5번 가시겠습니다. 가는 미술활동 계획안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나는 활동 결과물과 이에 대한 박 교사의 기술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의 근거가 되는 3호세 누리과정의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에 제시되어 있는 4세 세부 내용을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의 근거가 되는 거 공동작업을 했대요. 미술활동에서. 자, 선생님 242페이지에 보시면 예술 경험 영역에는요. 예술적 표현하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습니다. 그 내용 범주에는 미술활동으로 표현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세부 내용 중에 4세 세부 내용에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는 거, 5세 세부 내용에는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여 즐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의 개념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3세에 관련해서는 이 협동활동을 미술활동에서 권장하지 않고요. 개별활동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4세에 맞는 협동활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해설서에 나와 있네요. 243페이지에서 244로 가시면요. 만 4세는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따른 작품의 완성보다는 협동적인 미술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오시면요. 만 4세 아이가 적극적으로 협동적인 미술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개별 미술활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래들과 그 개별 작품들을 모아서 공동의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각 만들어서 함께 구성하는 거죠. 누구는 꽃을 만들고 누구는 새를 만들고 누구는 나무를 만들어서 나중에 함께 다 모아서 숲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4세에게 해당하는 거고요. 만 5세 협동 같은 경우는요. 오겠습니다. 만 5세는 공동 미술 표현을 즐기도록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협동적인 미술 과정에서 친구들과 생각과 느낌을 교환하면서 공동으로 하나의 미술 작품을 토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와 5세의 협동 미술 활동이 다르죠. 어쨌든 4세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협동적인 미술 활동에 참여한다가 됩니다.
자, 3호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에 세부 내용에 제시된 미술의 요소 중 니은과 관련 있는 미술적 요소를 쓰라라고 했는데요. 동글동글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세부 내용에 어떤 미술적 요소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그 교재 보시면 245요. 마찬가지 예술경험 영역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라는 아름다움 찾아보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는데요. 이 내용 범주에는 미술적 요소 탐색하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세와 4세, 5세 세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3, 4세 자연과 사물의 색, 모양, 질감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색, 모양, 질감 이 세 가지가 미술의 요소이고요. 자, 우리 5세에 보시면 자연과 사물에서 색, 모양, 질감, 공간까지 나오죠. 이 네 가지가 미술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에 거론된 미술의 요소는 그래서 총 4가지가 되는데요. 색, 모양, 질감, 공간 이 4가지입니다. 그럼 문제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동글동글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원을 동그라미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 모양과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세부 내용에 근거된 미술의 요소 중에서 니은과 관련 있는 미술적 요소는 그 모양이 됩니다. 로헨펠드의 그림 발달 단계가 나왔습니다. 이야, 상당하죠. 한 해 문제에 이런 이론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로헨펠드는요. 학자인데요. 미술학자입니다. 유아교육학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유아교육학자가 아니라 미술학자죠. 그래서 미술과 관련돼서 평면 표현, 그림 있지 않습니까? 평면 표현 발달 단계를 얘기했고요. 또 하나 입체 표현 발달 단계를 얘기했어요. 여기는 평면을 물어봤으니까 입체를 물어봤습니까? 그림 발달 단계라고 했으면 그림은 평면이죠. 그래서 평면 발달 단계인데 자, 평면 표현 발달 단계와 입체 표현 발달 단계. 로헨펠드에게 굉장히 감사하게도요. 로헨펠드는 입체 표현 발달 단계와 평면 표현 발달 단계의 명칭은 동일합니다. 명칭은 동일하면서 이제 뜻만 다르게 외우시면 되는데요. 일단 평면 표현 발달 단계를 여기에서는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난화기입니다. 두 번째가 전도식기입니다. 세 번째가 도식기입니다. 네 번째가 거기에 나오면 또래 집단기입니다. 다섯 번째가 의사실기고요. 여섯 번째가 결정기죠? 결정기네요. 이 6가지. 단계 명칭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면과 입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면 난화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난화기는요, 낙서를 말해요. 낙서하는 시기요. 영화기겠죠. 우리 아이들이 낙서로부터 그림을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낙서가 처음에는 무질서한 낙서라는 게 있어요. 무질서한 난화기.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아기 때 근육의 힘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근육이 움직이는 대로 크레파스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게 그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내 팔이 가는 대로 낙서를 하는 것을 무질서, 질서를 내가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무질서한 난화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질서적 난화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질서적 난화기? 조절된 난하기. 죄송합니다. 조절된 난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절된 난하기는 근육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게 조절된 난하기. 그러면 근육을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시기다.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시기다. 나눠지고요. 세 번째가 명명화된 난하기라고 하는데요. 명명이 이름 붙이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일단 모양을 그냥 그린 다음에 이거 엄마야, 이거 자동차야 라고 그 다음에 내가 뭘 그렸는지 이름을 붙여준대요. 그게 명명하는 난하기입니다.
전도식기는요, 선생님 전도식기, 도식기 뭐가 생각나세요? 전조작기 이런 표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전조작기. 자, 전조작기 누가 얘기했습니까? 피아제. 그렇죠. 로엔펠드요. 피아제의 이론에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전조작기 시기, 여기가 구체적 조작기의 시기인데요. 전조작기, 조작기 전이다, 논리적 사고 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도식기는요, 도식을 말해요. 근데 도형이나 도식의 전 단계라고요. 그럼 아이들이요, 도형을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동그라미, 선들을 연결해서 나오는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통 이렇게 그리고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몸통 없이 그냥 얼굴 하나 그리고 선 두 개로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두 발만 그렸다라고 해서 두 종류식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라고 합니다. 두 종류, 두족인 이라고 하고요. 또 이런 표현이 나타난대요. 몸통 하나 그리고 선 하나 그리는 거. 사람 머리고 몸통만 그렸다는 거죠. 요거 올챙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챙이식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요게 또 2019 두족인이 2019학년도에 시험으로 나온 거죠. 자, 도식기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형이에요.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 이게 뭐라고요? 자동차.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형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해서 도식기라고 하고요. 또래 집단기 뭐가 생각나세요? 또래 집단. 친구 따라한다. 네, 이때 아이들의 특성은 친구의 그림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는 특성이 있고요. 의사실기는 사실을 그대로 베끼는 거, 모방하는 거.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하는 시기가 의사실기입니다. 선생님, 저희가 위조 작품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위조 작품처럼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시기. 그 시기가 의사시기고요. 결정기는요,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또 그림을 그리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특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쭉 화가의 길로 가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일반인으로 다른 특성들을 가지겠죠. 그게 결정되는 시기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로엔펠드는요, 유아가 그림을 그리는 유형을 두 가지로 분석했어요. 하나는 시각형, 하나는 촉각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림을 보시면요, 그대로 풍경화를 그대로 모방해서 그린 그림이 있죠.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그냥 그린 거, 그게 시각형이고요. 촉각형은 감각, 느낀 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피카소의 어떤 그런 그림들, 추상화 같은 그림들, 인간의 내면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 이런 것들을 촉각형이라고 하는데, 로엔펠드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가 정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시각형이 되고 어떤 아이는 촉각형이 되고, 그것이 결정되는 시기를 결정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기출분석을 하는데 유아교육 이론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한 학년도에 출제되는 이론과 출제 범위가 어마어마해요. 강의하는 저도 놀랍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드네요. 조금 열심히 하시면 최종 합격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로엔펠드의 그림 발달 단계 중 디귿과 리을이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자, 지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우는 여러 개의 원을 그려놓고 그 중에 하나를 가리치면서 이거 세형이야 이렇게 했어요. 다른 원을 가리키고는 이거 자동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형이나 자동차가 원의 모양과 관련이 있습니까? 걔들이 동그라미로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동그라미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이건 세형이야, 이건 자동차야. 뭡니까? 명명하는 나나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나기의 유형 중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전체 발달 단계에서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난화기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는요, 수지는 땅 위에 서 있는 친구, 꽃과 나무를 그렸는데요. 공간 개념이 발달하면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구부진 등 기저선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아, 선생님 제가 도식기 설명하면서 이거 얘기 안 했네요. 도식기의 커다란 특징이 도형을 연결해서 그림을 만든다, 조합해서 그림을 만든다도 있지만 기저선이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기저선은 뭐냐면요, 공간을 구분짓는 선이에요.
아이들 그림에서요. 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땅이에요. 여기는 하늘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이게 기저선, 이 선이 기저선이라고 하는데 기저선의 뜻은요. 공간을 구분하는 선이고요.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그런 선도 기저선에 기저선의 한 유형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론을 너무 단순화하셔가지고 기저선을 하늘과 땅을 구분짓는 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공간을 구분하는 선은 모두 기저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닷가에 쭉 놀러를 가면은요. 그 바닷가와 하늘이 만나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그림에서 뚜렷하게 그리면 하늘과 바다를 경계선을 뚜렷하게 그리면 그것도 기저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기저선이에요. 아이들 그림 중에 이렇게 그리면서 산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산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밖을 하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요 선도 기저선이에요. 기저선이 나타나는 시기는 도식기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자, 미음에 나타난 그림 표현의 특징 하나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아, 예나는 리을에 보니까 토끼나 사물에게 사람과 같이 옷을 입히고 토끼와 사물이 웃고 있는 표정을 자주 그렸대요. 선생님, 피아제가요, 유아기에 전조작기에 아이들의 특성을 얘기했었죠. 전조작기 특성 중에 하나는 유아의 특성이에요. 유아의 특성 중 하나는 물알론적 사고예요. 물알론적 사고는요, 살아있는 것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조작기 아이들은요, 이런 무생물 있죠. 이런 무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대요. 그러한 것이 아이들의 사고에서 물알론적 사고인데요. 그것이 그림으로 표현되면, 이러한 물알론적 사고가 그림으로 표현되면 의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나타냈다, 그런 표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인적 표현, 의인화 혹은 의인화적 표현 모두 다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답은 의인적 표현, 의인화적 표현 되고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엔펠드 이론이 246부터 쭉 나오게 되고요. 선생님 그거 다 읽으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동화에 나타나는 특징이 낙선, 안하기, 미분화의 표현, 자기중심적 표현, 동시적 표현, 늘어놓기 표현, 투시적 표현, 시공의 변화성 표현, 그 다음에 의인적 표현, 기저선의 표현. 기저선은 도식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식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반복적 표현 나와 있는데요. 의인적 표현,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55의 의인적 표현, 아이들의 표현에는 성인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사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물알론적 의식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과 같이 감정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알론적 의식이 그림으로 나타나면 의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기 전공서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다 되어 있죠. 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가는 건가요? 5번 다 끝났나요? 6번으로 가네요. 6번. 그렇죠? 자, 음악활동 계획안의 일부입니다. 물음에 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의 그림악보에서 가의 그림악보 보니까 반가운 친구다라는 그림악보가 있는데 한마디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반복되는 리듬 패턴을 찾으러 갑니다. 패턴. 선생님 이거는 솔직히 공부 안 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친구야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 두 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건 사가 배랑, 그쵸? 친구야 3번 반복되죠? 사가 배가. 그 다음에 사가가 3번 반복되잖아요. 사이좋게 악수하고 호호호호 3번이나 되죠. 그거를 음표로 나타나래요. 한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가, 배. 그 다음에 사과가 반복되고 있죠. 리듬 패턴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음악에서는 리듬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배는요 4분음표래요. 사과는 8분음표래요.
거기에 나와 있죠. 배박수는 한 박자, 사가박수는 반 박자. 거기 음표가 나와 있죠. 이것을 음표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답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지금 그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문제를 틀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왜 틀렸을까요? 너무 쉬워서 설마 진짜 이걸 답으로 쓰라는 문제인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유아 임용은 이런 단순한 교양 지식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아, 달크로즈 음악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달크로즈 음악이요. 258페이지에 나왔는데요.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유 리드믹스 솔페이지 즉흥 연주가 있습니다. 달크로즈의 어머니가 페스탈로치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달크로즈도 스위스 사람이라는 거죠? 페스탈로치가 스위스 사람이었죠? 달크로즈의 음악 교육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유 리드믹스입니다. 두 번째가 솔페이지. 세 번째가 즉흥 연주. 선생님, 리듬이라는 말 아시죠? 리듬. 근데 이 리듬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저쪽 유럽 쪽 언어인가 봐요. 리듬이게 이것을 바꾸면 리듬 미를 이렇게 바꾸면 리듬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뜻하는 게 리듬이 여기까지가 리듬을 얘기해요. 리듬이 믹스됐다고요. 그러면 리듬이 반복된다고요. 패턴이. 그런데 유가 좋은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름다운 리듬을 유 리드믹스라고 해요. 아름다운 리듬, 아름다운 패턴, 음악적 패턴이 반복되는 거. 그걸 유 리드믹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듬과 관련된 거죠. 좋은 리듬. 솔페이지는 개,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뭐와 관련이 됐냐면 가락이에요. 즉흥 연주는 그야말로 유아가 만들어내는 음악, 즉흥적으로 말하죠. 선생님, 리듬 패턴이 아까 사가사가배 이런 거예요. 이런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아름다운 리듬을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데요, 이 리듬만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 리듬이 음 높이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음표에 그려지잖아요. 음의 높이, 이 리듬이라는 것에 음 높이가 결합이 되면 가락이 되는데, 가락은 이 음 높이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표상의 높이를 말해요. 이런 음표상의 높낮이가 있으면서 리듬 패턴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가락이 됩니다. 즉흥 연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개이름을 가지고 부르는 개명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락입니다. 가락. 자, 그러면 257 하위 문제 2번으로 오시면요. 1에 들어갈 용어 한 가지를 쓰라 그랬는데요. 그게 뭡니까? 유 리드믹스 나와 있고요. 솔페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즉흥 연주가 없네요. 그럼 답은 즉흥 연주겠죠. 자, 3호세 누리과정 예술경험 영역의 세부 내용에 제시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 중 니은에 해당하는 거래요. 자, 음악적 요소 세부 내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 260페이지로 가시면요. 예술경험이라는 영역에 아름다움 찾아보기라는 내용 범주가 있고요. 음악적 요소 탐색하기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세와 4세는요. 다양한 소리, 음악의 샘여림, 빠르기, 리듬 등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이 샘여림, 빠르기, 리듬이 음악적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5세에 다양한 소리, 악기 등으로 음악의 샘여림, 빠르기, 리듬 등을 탐색한다라고 하는데 이 3가지가 음악적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이 3가지 중에서 찾으라는 건데 니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게, 작게, 크게, 작게, 강하게, 약하게, 샘여림이죠. 그래서 답은 샘여림이 됩니다. 디귿과 관련된
다음은 디귿과 관련된 누리과정 예술 경험의 영역인데 1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쓰라라고 했는데요. 다양한 예술 감상하기 내용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4세 세부 내용을 쓰래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261페이지 보시죠. 26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 범주 예술 감상학이라는 내용 범주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양한 예술 감상학이라는 내용이 있죠. 거기에 4세 세부 내용이 2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춤, 미술 작품, 극놀이 등을 듣거나 보고 즐긴다. 또 하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 4세와 관련된 거 2개 있죠. 빠진 거 뭐가 있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예술 표현을 소중히 여긴다가 있죠? 그게 답입니다. 자, B7번으로 가시겠습니다. 자연탐구죠. 이 자연탐구는요, 발달 단계가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발달 단계를 주로 제시한 사람이 피아제거든요. 그래서 자연탐구는 피아제 이론에 근거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피아제 이론이 지겨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비고스키 이론에 근거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비고스키나 피아제 이론을 물어볼 때요, 학자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피아제 이론은 인지적 구성주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고스키 이론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피아제 문제가 나왔네요. 니은, 이상해, 왜 별 모양이 안 나오지? 하는 이런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해서 쓰라. 이야, 이론에 깊이 있는 이론은 정말 많이 물어봤는데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문제들이. 유아가 인지를 구성하는 방식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기존의 인지구조가 있었습니다. 기존 지식에 해당하는 인지구조가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새 정보와 만나게 되겠죠. 나의 기존 정보, 지식, 인지구조가 새 정보와 만났을 때 동일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새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새 정보가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걸 인지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일치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런데 이때 다르네? 이걸 알게 됐을 때요. 아이들은 왜 달라? 도대체 왜? 뭐가 잘못돼서 왜 다른 거야? 라는 인지적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인지적 갈등은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불일치를 경험했을 때 느끼는 혼란을 인지적 갈등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구별을 되는 개념입니다. 인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론에서는 요거 같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이 둘에서 어떤 게 답이냐면요. 여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왜 별 모양으로 안 나와? 애가 혼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불일치보다는 인지적 갈등이 좀 더 정확한 답이고요. 그런데 답으로 인정되기는 둘 다 인정이 됐을 겁니다. 자, 1에 들어 하위 문제 보시면 내용과 세부 내용인데 그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6페이지에 자연탐구의 그 내용 범주,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라는 내용 범주가 나오죠. 거기에 내용에 호기심을 유지하고 확장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앞에 빠진 게 호기심이죠. 그리고 그 내용, 세부 내용에, 5세 세부 내용에는 주변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알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공통적으로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건 호기심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암기하신 분들은 다 쓰시는 겁니다. 미음에 들어가는 유아들의 반응 한 가지를 디귿에서 찾아쓰라고 했는데요. 미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아들에게 행위와 결과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게 한 후 언어적 표현으로 행위와 결과 간의 관련성,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관련성을 알 수 있도록 발문했대요. 자, 그것과 관련된 유아 반응이에요. 교사의 질문이 아니라 유아 반응.
선생님이 비눗방울이 잘 부러졌니? 라고 하니까 창수가 네, 잘 부러졌어요 라고 했어요. 교사는 창수는 잘 부러졌구나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선영이가 선생님 저는 큰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어떻게 하니까 비눗방울이 크게 부러졌어? 제가 후 하고 살살 불었더니 크게 부러졌어요. 내가 후 하고 불었다가 나의 행동이죠. 그랬더니 비눗방울이 커졌어요. 이게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영이의 내가 후 하고 살살 불었더니 크게 부러졌어요. 이게 답입니다. 자, 3호세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에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탐구기술 중 기읍과 비읍에 해당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기읍에 해당하는 거요.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 탐구기술이 뭔지 한번 먼저 봅시다. 아하, 26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 범주 탐구하는 태도 기르기에 탐구기술 활용하기라는 탐구기술이 딱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한번 보세요. 4세에 해당하는 탐구기술, 관찰, 탐색 등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색, 관찰 등의 탐구기술을 이 두 가지가 탐구기술입니다. 활용해 본다. 5세 한번 보세요. 탐색, 관찰, 비교, 예측 등의 탐구 기술을 활용해 본다. 그래서 탐색, 관찰, 비교, 예측 이 네 가지가 세부 내용에서 인정하는 탐구 기술 네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기읍에 해당하는 것과 비읍에 해당하는 것. 기읍, 이 모양틀로 비눗방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라는 게 있는데요. 자, 뭡니까 선생님? 탐색, 관찰, 비교, 예측에서요. 어떻게 될까? 예측이죠. 그래서 답은 기읍에 해당하는 답은 예측이고요. 니은의 비읍에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읍, 비눗방울을 살살 불었을 때와 세게 불었을 때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가 비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개 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정확히 비교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답은 비교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그 세부 내용에서 적으라 하니까 예측, 비교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예측하기, 비교하기 꼭 이렇게 안 적으셔도 됩니다. B8번으로 가시겠습니다. 2013년 추시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김교사와 박 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요. 물음에 답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측정하는 거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측정 문제가 2018년인가 2019년에 다시 인용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우리 기출문제 잘 풀면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가요. 기출문제를 계속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모든 선생님들이 정답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최소 3번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 있잖아요. 3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냥 초수분들. 자, 가에서 은주가 책상에 길이를 잴 때 범한 측정 오리를 한 가지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반 은주가 어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책상의 길이를 유니트 블록으로 재었는데 그 네모 블록이 유니트 블록이죠. 동일한 길이의 유니트 블록 4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채싹은 블록 4개랑 길이가 똑같네라고 했어요. 김 교사가 저도 다른 유아들에게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은주라는 아이가 책상의 길이를 잴 때 범한 측정 오리가 뭡니까? 저희가 책상 길이를 이렇게 재려면 블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중간중까지 블록을 넣고 블록 4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책상의 시작과 끝을 맞추어 측정하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요. 이 오류가 나중에 문제 응용해서 나올 때는 이런 문제로 나와요. 지금은 책상을 재는데 여기까지 끝까지 여기까지 측정 안 하고 여기에서 멈췄다가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측정해요. 띄엄띄엄 놓고 문제점이 뭐야? 아이들이 일으킨 오류가 뭐야? 그래서 블럭을 따다닥 붙이지 않고 띄엄띄엄 놓았다. 그게 답입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응용돼서. 3호세 누리과정에 수학적 탐구하기에 제시된 5세 내용과 세무 내용의 일부예요. 1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라고 했고요. 2에 해당하는 활동 하나를 기억에서 찾아 쓰라 그랬어요.
자, 1에 들어갈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부 내용 보니까 수와 관련된 거네요. 자, 272페이지 보세요. 수학적 탐구학이라는 내용 범주가 있고요. 자연탐구 영역에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나온 세부 내용들이 그 표에 지문에 그 문제에 나온 그 세부 내용들과 동일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는 건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에 빠진 건 뭡니까? 얘들 몇 살입니까? 만 5세입니까? 만 5세 세부 내용 중에 빠진 거 마지막 세부 내용이네요.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낸 경험을 해본다. 여기에 해당하는 활동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더하고 빼는 거 뭡니까? 더하고 빼는 지금 활동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수의 한 만큼 더하기죠. 말을 움직이는 판게임,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게 되네요. 덧셈이나 뺄셈을 나타내는 거. 그 외에는 활동이 없죠, 기억에서. 니은은 수학적 가정 중 추론학인데요.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수학적 가정을 쓰래요. 아, 선생님, 추론하기는 뭐냐면요. 예측하기는 자신의 경험과 사전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 추측해보는 게 예측하기예요. 그런데 추론은 뭐냐면요. 논리적인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생각해보는 걸 추론이라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거,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거.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추론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수학적 과정이라고 나온 부분을 알아두십시오. 저기 교재 보시면요. 275페이지에 보시면요. NCTM과 코블리와 존스, 디제의 수과학적 가정과 기능의 교사의 지도 방안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학적 가정이라 그러면 보통 NCTM이 제시한 걸 쓰고요. 과학적 가정이라고 하면 마틴이 제시한 걸 쓰거든요. 그런데 NCTM이 제시한 것과 마틴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수학과 과학의 개념은 기본 개념이 기초적인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거와 관련된 아이들의 특성도 동일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요. 수학적 가정과 과학적 가정, 그 다음에 과학적 기능, 그 다음에 수학적 기능 모두 다 동일한 요소들이 하위 요소로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NCTM은 뭐냐면요. 선생님, NAYC가 뭡니까? NAYC. 많이 들어보셨죠? 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미국은 우리처럼 그 국가가 관리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주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주를 통일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연방의 정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중심의 나라라서요. 그래서 주의 대표학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게 되는데요. NAYC는 그 전체 미국의 각 주에서 모인 교사들, 그 다음에 유아교육 학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걸 전미 유아교육협회라고 하고요. NCSS라고 하는데 NCSS는요. 유아가 아니라 사회교육. 미국의 각 주의 사회교육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단체로 이룬 것을 NCS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CTM은요. 미국의 각 주의 수학 전문가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룬 것을 NCT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이 첫 번째 나왔다. 이 N이 내셔널이라는 뜻을 국가적인, 전국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N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미국 전체의 어떤 교육학과 관련된 모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교육들이 우리 교육에 많이 영향을 미쳤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교육이 일반 지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NCTM, NCSS, NAYC 우리 전공서에서 많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 수학적 가정에는요. 문제 해결하기, 추론하기,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기, 연계하기, 표상하기가 있습니다. 아까 추론하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5가지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추론하기를 원인과 결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추측, 가설, 결론 등을 내릴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추론하기 말고 나머지 거에서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수학적 가정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실행하는 거. 선생님 문제 인식, 문제 해결 방안 찾기, 그 다음에 그 방법의 실행 뭡니까? 문제 해결법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 NCTM에서 문제 해결하기 있지 않았습니까? 1번에 해당하는 거였네요. 그게 답입니다. 문제 해결. 리을에 해당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전략이나 방법을 친구들에게 말하고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 이게 선생님 보세요. 요게 수학적 가정이라고 묻지 않았으면 이거는 답이 토의하기도 될 수 있어요. 마틴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토의하기라고 그랬고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주장 근거를 토의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얘기했는지 주장 근거들을 얘기하는 걸 토론하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요. 토의하기인데요. 마틴이라면 그런데 지금 과학적 가정이라고 묻지 않고 수학적 가정이라고 물었죠. 수학적 가정이라고 물었으면 NCTM의 이론에서 찾아야 돼요. 그렇다 하면 의사소통하기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략이나 방법을 친구에게 말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거. 마틴이 얘기한다면 토의하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도 이거는 토의하기인데요. 수학적 가정 NCTM이라고 나오면 여기는 NCTM이라고 안 나왔지만 수학적 가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5가지에서 답을 찾아야 해서 의사소통이 답이 됩니다. 자, 2013학년도 출시요. 제가 선생님들께 강력하게 제 설명 근거를 분명하게 그리고 강한 어조로 2014년 출시는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그만큼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많고 그 논란에 대한 정확한 그 근거와 답을 제가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의 오류를 고쳐드리는 게 저의 어떤 제가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2013년 출시는 결코 쉽게 나온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곱씹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시고요. 2019학년도 출시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4학년도 분석에서 뵙겠습니다.